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가 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적당 덕후. 이게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 말 그대로 덕후라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좋아하면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덕후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적당 덕후고요. 어제에 이어서 전국 제1 경기도 덕후, 아니 세계 제1 경기도 으뜸 이야기꾼, 국가대표 경기도 알림이 운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여행 작가 운민입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오늘은 인사가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가까이 이렇다고 있어야죠. 운민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운민 작가님은 경기 별곡 시리즈 책을 3권씩이나 쓰셨어요. 다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경기도 31개 지역을 다 발로 뛰면서 짧게는 이틀 사흘, 길게는 막 일주일 열흘씩 머무셨죠? 너무 길어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애들 데리고 간 적이 많거든요. 앞서서 애들이 좀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분 찐덕후구나. 네, 리얼 덕후 맞고요. 예, 어제 방송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경기도의 음식, 왜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어제는 경기도에 그래도 그나마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부대찌개 정도가 네네.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특이하게 옥천냉면을 얘기해 주셨고 그 밖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여주 하면 천선이 막국수가 저는 떠오르고. 그 여주 막국수도 레벨이 높은 음식이긴 한데 전 국민에게 알려지진 않았단 말입니다. 네, 경기도 전체가 워낙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떤 걸 음식을 대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의 지역 특색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이 경기도라는 자체가 또 북쪽이랑 남쪽이 이어져 있는 중간 지점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가 또 사실 코스모폴리탄 도시거든요. 코스모폴리탄. 네, 네. 그 완산이라던가 그런 데 가시다 보면은 안산 원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의 80%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쪽엔 또 그쪽 나름대로의 또 음식 문화가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또 경기도 자체가 또 아까 공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쪽 지역이랑 남쪽 지역 방언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음식이 다르죠. 음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조금 없다는 건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요리 문화라는 건 역사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산적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빈궁하면 좋은 요리가 나오긴 어려워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의 최고 으뜸이었던 오랜 시간 동안 경기도를 대표하던 도시였던 개성이 이제 우리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개성은 뭐 꽁만두는 평양에 못지않은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평양 냉면이 있으면 개경도 냉면도 개성 스타일이 있고 해주 스타일이 있고 해주도 음식 전통으로 만만치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약간 북한에 그러니까 북쪽에 한반도 북쪽에 남도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해주입니다. 전주 그런 느낌 비슷한 그렇죠. 거죠. 해주 교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해주도 지금 우리 땅이 아니야. 그래서 좀 그런 음식 전통이 많이 남지 않은 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나마 수원 쪽에 좀 음식점이 많은데 수원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역사가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정조대왕이 본격적인 역사는 그렇죠. 본격적인. 정조대왕이 이제 화성 신도시로 만들어서 생겨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기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저는 국밥이라 생각해요. 국밥. 서울도 국밥이 워낙 유명하긴 한데 그 경기도의 오래된 도시들도 각각 정통적인 국밥집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선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국밥이라면 어떤 것도 올리세요? 저는 단연코 이것도 지역마다 사람들이 조금 달라져요. 저는 설렁탕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도 설렁탕인데 운민 작가님과 저는 기호지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방 사람인데 이게 남도로 내려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곰탕이죠. 곰탕이죠. 예, 곰탕이죠. 네, 저기 호남 지역은 곰탕 얘기할 것이고 네. 특히 뭐 부산이나 대구, 울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돼지국밥 이런 얘기 하시고 돼지국밥은 좀 나중에 생긴 거니까 약간 곰탕과 설렁탕의 그 레벨 쪽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고향이 울산이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쪽 지역 사람은 곰탕, 설렁탕 이런 거는 집에서나 먹는 음식이지 나가서 먹는 국밥은 주로 돼지국밥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곰탕이나 설렁탕만큼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우선 근데 설렁탕은 워낙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서울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경기도의 국밥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효종갱을 먼저 들고 싶어요. 효종갱.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굳힌 젤리 같은 걸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투 음식, 전투 식량이기도 했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음. 이것도 서울하고 관련이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그 남한산성 쪽에 또 이제 국밥을 전문적으로 끓이는 그런 가게들이 많았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조선 시대. 어느 나라? 조선 때. 조선 후기 네. 때. 음. 그래서 그 사대부들이 그 한양 도성에 살던 사대부들이 거하게 술을 한잔하고 나서 새벽에 그 해장으로 시켰던 것이 바로 효종갱이었습니다. 거기서 배달을 했습니까? 한양까지? 네, 4대 문화까지? 네 어떻게 배달을 했을까요? 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배달을 했을 거라 생각하시죠? 지폐 똘똘 싸서. 솜 이불 있잖아요. 네. 그 가마솥 전체를 솜 이불로 감싸가지고. 가마솥을. 네, 네. 그래서 스케일이 크셨구나. 그때 4대 부들이. 네, 그때 이제 효종갱이라 하면은 그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가장 호화로웠던 거, 뭐 온갖 종류의 고기들, 뭐 소고기라든가 뭐 양지 뭐 이런 좋은 부위들과 전복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복까지. 네, 온갖 호화로운 재료들을 다 넣어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배달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약간 그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해신탕 느낌이군요. 네, 좀 비슷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면은 이게 또 경기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일제시 강점기에 넣으면서 명맥이 잠깐 끊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10년 전에 한국의 집에서 새롭게 부활했습니까? 복원을 했거든요. 일단 비쌀 것 같아요. 일단. 좀 비쌉니다. 비쌀 것 같아요. 다른 국밥집보다 조금 가격이 좀 나가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설렁탕 집은 뭐 안성 아까 언급했던 안성 저번에 언급했던 그리고 수원 그리고 뭐 군포라든가 경기도 동남부 일대 가면은 오래된 노포집이 주로 아니 분포하고 기후 있습니다. 지방에서 당연히 뭐 그 국밥이라고 으뜸은 설렁탕을 칠 테니까 당연히 네. 설렁탕이 소울푸드인 사람들 대부분 많고요. 경기도 각 지역에 설렁탕을 잘하는 노포들은 정말 많을 텐데 근데 설렁탕 이미지 자체는 서울이라는 게 좀 너무 느낌이 강하잖아요. 선점을 먼저 해버렸죠. 그런 게 음. 조금 아쉽긴 하고 앞으로도 뭐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식은 조금씩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함께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경기도를 딱 대표하는 음식이 떠오르지 않는 건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구조적 한계, 여기서 한계의 나쁜 뜻이 아니라 정체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경기도민이 경기 북도에 사시는 분들과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 같은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사실 뭐 서울에 살거나 경기도에 살거나 제주도에 살거나 같은 한국인이라고 거기에는 누구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아마 경상도 분들도 같은 경남 중에서도 울산과 부산이 서로 다른 데라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서로 그렇게 근데 다투는 게 하지만 경상도 사람이라는 점에는 분명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 대표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게 궁금해서 작가님을 모신 거죠. 네, 저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신도시가 먼저 떠오르고 신도시. 네, 현재 경기도 대표하는 거니까. 약간 서글프다. 우리를 대표하는 게 신도시밖에 없다니.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 봐서는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외부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특히 이제 경기도가 또 급속하게 커졌잖아요, 인구가. 네. 대표적으로 80%가 외지에서 온 거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실향민들이 상당히 경기도 지역에 많이 정착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고 네. 지금은 타지에서 또 많이 많이 오시니까. 오시죠. 지금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뭐 그게 산업화 시대 약간 다른 점이라 생각하는데 산업화 시대 때 이제 서울로 몰리다가 서울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인근 경기 지역으로 퍼졌고 지금은 사실 근데 경기도의 어지간한 지역들이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생활 수준이 더 좋은 곳들도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재미있는 건 이사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비율보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고 뭐 직장을 옮기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엄청 많이 네, 높아졌어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자체도 예전에는 이제 베드타운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 경기도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지역들이 늘어났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 알짜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타 지역에 좀 미안하긴 해요. 네. 경기도에 다 몰려 있어, 너무 다 몰려 있어. 대표적으로 판교가 있죠. 네. 판교도 있고요. 네, 판교도 테크노밸리, 판교. 일산 쪽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고 지금 일산보다는 덕양구 쪽으로 많이 갔지만 이런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전에 경기도 대표했던 게 무엇인가
거슬러 올라가서 알아봐야겠죠. 역시 개성 아닙니까? 개성도 개성인데 경기도 자체가 워낙 넓은 지역입니다. 음. 그래서 이 경기도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네.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역별로 다 있네 진짜. 네,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죠. 대표적인 고장을 이제 묶어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여주와 이천을 함께 묶어볼 수 있고요. 경기도 동남부의 평야 지역, 그렇죠. 네 이렇게 묶어볼 수 있고 또 평택하고 안성도 함께 묶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제 또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화성까지도 함께 네. 묶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뭐 신도시 지역이 많다고 하는 수원, 안양, 과천, 광명, 뭐 성남 이런 지역들이 또 함께 묶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평, 양평 일대 산지 지역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거기는 강원도 못지않게 1000m 넘는 산들도 꽤 있거든요. 가평부터는 강원도 산세죠. 네. 가평부터는 사실상 가평이 또 그래서 잣으로 또 유명하긴 합니다. 한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인천이라든가 강화, 김포 그리고 파주까지 뭐 해안가라든가 그리고 북부 일대 이렇게 또 함께 묶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는 번성했지만 지금 많이 줄어드는 양주, 구 광주 일대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도 경기도가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광활하다, 넓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단순 면적으로만 치면 강원도가 제일 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데, 네, 그러니까 경상도가 제일 넓죠. 면적은. 경상북도가 제일 네, 넓습니다. 북도가 제일 넓죠. 근데 강원도가 얼핏 지도에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것보다 더 넓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넓지는 않아요. 강원도에 산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 강원도는 면적은 크지만 고장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인데 강원도는 한 10몇 개 정도밖에 안 일단 되고요. 인구수가 비교가 안 되죠.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데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도의 문화를 하나 들 수 있는 게 경기도가 또 예전에 풍요로운 지방이었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남산상패가 경기도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양주의 자랑 별산 대놀이. 산대놀이라고 예. 합니다. 이게 이것도 사실 중국에서 유래된 거긴 한데 이게 탈을 쓰고 탈춤을 그렇죠. 추면서 이제 양반이라든가 뭐 그때 당시 뭐 지배층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풍자하면서 함께 했던 놀인데 이게 또 송파랑 또 양주를 거치면서 별산대놀이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처음에 산대놀이였는데 나중에 별산대놀이가 된 거군요. 네, 이런 깨알 지식 너무 좋아요. 이 송파에서 유래되는데 예전에는 송파도 양주였으니까. 양주였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기도에는 상인이 많았다. 그렇죠. 딱 떠오르는 게 송상. 송상이죠. 네. 인삼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해외 중국까지 이렇게 무역을 갔던 그 송상이 있고 그리고 송상 못지않게 또 유명한 상인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누구죠? 포천에 네. 이제 포천이요? 그렇죠. 포천이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지는 모르죠. 그 내륙 지역이잖아요. 완전 내륙 지역이잖아요. 예, 뭐 산으로 뒤덮여 있고 한쪽만 평야. 네네. 어떻게 거기서 무역이 발행을 했죠? 그 서울에서 포천을 지나서 어디로 이어지죠? 포천에서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철원도 지나서 또 네. 어디로 이어지죠? 강원도 원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강원도 원산에 뭐가 많이 났죠? 바로 명태가 많이 났죠. 네. 이 명태를 매점매석해가지고 그 포천에 있던 상인들이 바로 서울에 판매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도고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우리 상상력을 가로막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도 경기도였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개성이 경기도가 아니라 그냥 북한. 네, 해주도 개성 옆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해주는 물론 그렇죠.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죠. 그렇긴 하지만 거기도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심지어 백령도에서 바로 보일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북한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포천에서 전 포천에서 딱 더 위로 가면 뭘까 휴전선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게 원산으로 가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분단이라는 게 상상력을 너무 빈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강원도는 워낙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가잖아요. 뭐 터널도 워낙 잘 돼 있고 우리나라만큼 고속철도가 잘 돼 있는 나라도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강릉이라든가 뭐 속초
쉽게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때로 너무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데 아니, 강원도 네. 가는 길도요. 제가 자전거 덕후니까 예. 강원도 가는 길도 지금 뭐 미시령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예전에 근데 대관령 넘는 거밖에 사실은 큰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네. 아니면 그 미시령 한 개는 꾸물꾸물한 구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쪽에다 터널을 뚫고 길을 편하게 해놓으니까 그 길로 누가 다니는지 아십니까? 누가 다니는? 자전거가 갑니다. 왜냐면 맞네요. 네. 차들이 잘 안 가거든요. 네, 요즘 고속도로 가지. 예, 엄청나게 힘든 길이어서 거기를 이제 자전거 덕후들이 서울에서 속초로 껌 사러 간다는 표현 쓰거든요. 하루에 200km.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산지를 넘는 게 워낙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강원도로 그나마 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추가령 구조곡이라 해가지고 약간 협곡처럼 나 있는 길이 있어요. 추가령이 어디예요? 저기 철원에서 철원에서 기마를 거쳐가지고 금강산 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야, 다 민통선 지역이군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잘 모르는군요. 그래서 철원이 평야가 강원도에서 가장 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야 일대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예전에 철도가 놓여진 거죠. 그렇겠구나. 거기를 통해서 예전에 금강산까지 기차를 타고 갔었겠군요. 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포천이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예전에 누가 대관령이라던가 미시령 넘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설악산 국립공원도 굉장히 역사가 깊을 거라 생각하지만 강원도의 명산은 당연히 금강산이었죠. 네. 설악산은 이제 금강산 저 아래 설악산 사랑합니다, 여러분. 설악산 주민 사실은 사랑하고요. 근데 금강산에 비하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참 진짜 우리가 그러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단이라는 게 의외로 우리 삶을 너무 많은 걸 제한하고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어 봅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경기도도 이렇게 다양한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날 때 네. 경기도를 4개 지역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네네, 그건 그 작가님이 분류하신 거죠. 다니기 편한 지역으로. 네네,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기도를 묶으니까 경기도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김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경기도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시작하시는 네, 거군요. 네, 김포부터 살펴보면은 김포 하나만 놓고 보자면은 그렇게 크지 않나요, 사실. 근데 김포랑 파주, 고양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묶어 보면은 그 이때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김포 살고 계시고 근데 이제 파주나 고양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강을 건너면 되긴 하지만 같은 정체성이 있을까요? 김포 시민하고 파주나 고양 사람들하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별로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지금 현재로 살펴보자면은 네. 김포 파주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외지 사람들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구별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 음식 중에 김포, 파주, 고양 중에 음식을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요. 뭐죠? 약간 뚝배기 음식인데 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터레기? 네, 약간 이름이 좀 터레기 뭐지? 터레기? 이름이 약간 네.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예전에 그 한강 일대에서 수많은 잡어들 있잖아요. 민물고기들을 예. 잡아가지고 그 뚝배기에다가 수제비를 넣고 함께 끓여 먹던 음식이 있어요. 약간 어죽 같은 네, 느낌인가요? 약간 어죽 비슷하긴 한데 음. 뚝배기로 크게 수제비 넣고 끓여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음식이 김포에도 있고 또 고양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성남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 강이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은 잡고기 그냥 팔기 애매한 것들 한꺼번에 넣고 된장 풀고 네 이제 맞아요. 끓여 먹던. 네, 그런 거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데 터렉이라고 부르는 곳은 뭐 이렇게 세 군데에 그 지역에서만 그 음식을 터렉이라고 부릅니까? 네네, 터렉이라고 부르는 음식인데 그런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많은 사대부들이 한양에 살던 사대부들 있잖아요. 그 말년을 보내던 곳 중 대부분이 김포, 파주, 고양 일대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양하고 적당히 가까우면서도 조금 이제 한강 같은 거 한강도 있고 또 임진강도 있고 뭐 강가에 있다 보니까 역시 한강뷰입니까? 임진강뷰, 강뷰가 예나 지금이나 한강뷰죠. 리버뷰.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네. 황희정승이라고 그분이 마지막에 말년을 보냈던 곳이 바로 방구정이었죠. 그 방구정에서 마지막을 보냈는데 이 황희정승 유적지가 주로 파주 일대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파주 일대 그 유적지들 보면서 저는 이제 황희정승에 대한 뭐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게 되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어떤 관점이요? 우리가 황희정승은 보통 청백리로 알고 있잖아요. 청백리 아니시잖아요. 그 네. 역사적 허구 아닙니까? 완전 허구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 방구정 가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정자 자체가 그 강을 바라보기 정말 좋은 지점에 설치되었고 예, 황희정승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손가락에 꼽히는 재테크의 아주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맞습니다. 그 아들들도 사고를 많이 쳤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게 누가 청배인의 이미지를 심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황희정승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 편견 같은 게 굉장히 중립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의 기본 스탠스였습니다. 그렇죠.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일단 알아서 해. 함부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영의정에 있었는데 너무 자기 입장을 견지하기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그 최고위층 엘리트들은 책임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우화로 만든 게 소 이야기니까 어느 소가 일 잘하냐고. 아, 네 말도 내 말도 옳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이 양반아 결정을 리더면 최고 지도자면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고. 네. 예, 이 방송 듣고 계신 전국의 많은 리더 여러분 결정을 하시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십시오.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그런 역할이죠. 그 황희정승이 실제로는 이제 좀 예전에는 자기의 주장도 강했고 그리고 좀 뭐랄까 그 세종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한글 네네. 창제할 때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견제도 했었고 그때 뭐 4대 부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스탠스였겠죠. 네네. 그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강행한 세종대왕과 거기에 찬동했던 그 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사실은 네. 어떤 이득이 있다고 자기들한테 어떠한 정치적 이득도 없었는데 강행을 했으니. 그리고 또 너무 세종대왕님한테 너무 굴림을 당했죠. 굴렸죠. 네. 거의 80대가 될 때까지 퇴직을 못 하시고 불쌍해. 아니 그러니까 그 집현전 학자들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뭐 그러니까 곤히 잠든 신숙주에게 세종이 와서 골룡포를 덮어주었다. 아니 그 노학자를 그렇게 야근을 시키시는 게요. 그거부터가 임금님 그 노인한테 그렇게 야근을 시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황희정승이 어쨌든 거의 80대 후반에 퇴직을 하게 돼요 결국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구정이라는 곳에 가서 말년을 보냈는데 그곳이 터가 엄청 넓어요. 집이 거의 이제 사대부들이 세울 수 있는 직칸이 99칸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99칸을 세울 수 있는 직칸이었고 와.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황희정승의 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묘를 많이 가게 되는데 직업 특성상 황희정승의 묘는 제가 봤을 때 사대부 묘 중에서 탑 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거의 뭐 정도로 왕릉급입니까? 왕릉급입니다. 와. 그 묘를 감싸고 있는 그 석을 병풍석이라잖아요. 네네. 이 병풍석을 보통 왕릉에 가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조 때 이후로는 이 병풍석도 그 금지해가지고 그 뒤에 왕릉들 보면은 난간석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희정승의 묘에 가시면은 병풍석도 둘러쳐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플렉스가 있으셨네 이분이. 예, 터도 정말 넓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감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황희정승 유적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얘기가 또 황희정승까지 갔는데요. 아니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정체가 뭐지? 저희는 정체성이 없는 게 저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네, 뭐 이런 아니 세상 모든 방송들이 다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큐시트와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희는 대본 있어요. 근데 대본대로 절대 안 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재밌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덕후들의 특성이라고 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또 덕후들이 할 말은 다 하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이거 무슨 말 못하면 되게 답답해하고 그런 놓치지 게 않죠. 있습니다. 놓치지 않죠. 그럼요. 어떻게든지 하죠.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십니다. 모시고 계신 분은 경기도 별곡 이야기를 쓰신 운민 작가님이고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김포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김포 이야기는 어느덧 시간이 얼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 이야기는 약간 일부에서는 맛배기로 조금만 하이라이트. 김포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여행하기도 좋고 살기에도 좋고 당일치기나 뭐 나들이 하기도 좋다. 이런 포인트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안 좋은 거부터 얘기할까요?
상관없죠. 뭐 어때요? 뭐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제 김포에 살고 있어가지고 김포 얘기에 무엇보다 오래 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포에 거주하는 김포 시민이 김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김포 정말 살기 좋고 공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공기 얘기가 그래요. 어디 공기 좋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현대에는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대기질이 정말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김포가 요즘 그 언론에 조금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붙여준 게 몇 개 있었죠.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그 김포에 있는 그 지하철 일하기 조금 애매한 지하철, 경전철, 경전철 네. 그 김포 골드라인이 있지 네. 않습니까? 황금선. 김포 인구가 거의 지금 50만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전철. 네, 2량밖에 안 되는 꼬마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더 안타까운 건 그거잖아요. 김포에 역사의 플랫폼들이 그럼 사실 그냥 뭐 차량만 더 열차의 특성 그거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면 차량을 더 붙이면 됩니다. 앞뒤로. 네, 그럼 네.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플랫폼이 2량. 딱 2칸이 설 수 있는 플랫폼밖에 없어요. 확장을 하지 못하죠. 우리 김포에 대한 이야기는 2부 때 한번 계속 이어서 네.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모시고 계신 이야기 손님은 경기도 별곡 시리즈의 작가 경기도 덕후, 세계에서 으뜸가는 경기도 제일 덕후 문민 작가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김포 얘기를 김포의 아쉬운 점, 김포의 대중교통 시스템 골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네. 그럼 이제 이때쯤이면 좀 김포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아 그런 겁니까? 네 그런 포석이었나요? 포석이죠. 포석이었군요. 사실 김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사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김포의 유래가 바로 고구려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예요? 네, 김포의 진영이 고구려 때까지 먼저 그럼 가게 못해도 대략 1700년 이상이 된다는 뜻인데? 네, 처음 명칭은 김포가 아니라 건포라고 불렸거든요. 건포요? 네, 그러다가 신라 경덕왕 때 이 건포를 김포라 바꿔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님 쓰신 이제 경기벌곡 시리즈가 제일 첫 시리즈가 김포부터였어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경기도를 책으로 내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포부터 시작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김포에 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김포를 돌아보다 보니까 솔직히 김포라는 게 뭐 명칭만 알고 있지 그 김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김포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김포에는 뭐가 볼만해요 하니까 강화도 가시라고. 강화도는 인천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김포 사람들도 김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작가님 그것도 신기해요. 강화도는 행정구역상 인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인천에서 인천을 가려면 김포를 지나야 합니다. 무조건 지나야 합니다. 네. 그 다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초지대교와 강화대교가 있는데 강화대교가 있는데 무조건. 김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아니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왜 김포를 경기도를 지나야 하는 거지? 저도 그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포도 인천에 약간 편입될 뻔한 적이 있었다. 있었습니다. 네, 김포 자체도 지금은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6,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김포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검단 많거든요. 있잖아요. 김포 바로 아래에. 네네. 지금은 그게 인천 서구인데 검단도 김포였습니다. 김단도 김포였죠. 예, 지금 인천의 계양 일부도 김포였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딱 컸죠. 네, 그때 주민 투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주민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김포가 인천에 편입될 뻔했는데 경기도에서 나서서 김포는 안 되고 그냥 검단하고 계양 일부 인천에 편입하는 걸로 하고 강화도 정도 인천에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주민 투표 합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경기도를 지나야 되는 아주 희한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죠. 거죠. 네. 지금은 강화도에서 인천에서 바로 이어지는 다리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쪽에서 네, 제가 죽기 전까지 될까요? 아마 좀 제가 힘들 것 생각보다 같은데.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이렇게 또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고 작가님도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김포에 있는 그 한강변에는 바로 이제 관방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책이 쳐 있지 않습니까? 네, 철책도 쳐 있죠. 그러니까 한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안타까운 게 고양이나 김포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한강 수변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시민공원, 서울의 많은 한강시민공원처럼 즐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한강 최북단에 있는 지금도 쓰고 있는 항구가 전유리 포구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은 초점망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김포하면은 뭐 약간 좀 적경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사실 김포도 적경 지역입니다. 적경 지역이죠. 김포, 네. 강화 다 적경 지역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애기봉이 있죠. 그 요즘 새롭게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이 생겨났습니다. 거기 유명한 건축가 중에 승효산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직접 설계해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정말 북한 땅이 한눈에 바라보이거든요. 애기봉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해병대가 크리스마스 때 북쪽을 향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공원이 네.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됐군요. 네, 전시관도 들어섰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종으로 바뀌었죠. 그럼요. 없애도 돼요. 아니 우리 국력을 이제 북쪽에 과시할 만큼 그런 나라 아닙니다. 뭐 네. 이미 비교하는 게 의미 없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네. 네, 그런데 이 애기봉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잘못된 지명이에요. 그래요? 네, 이 애기봉이 어떻게 해서 이름이 애기봉이 되었을까요? 병자호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병자호란. 네, 오기 재밌다. 그 예전에 그 병자호란 때 이제 평양 감사가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애기라는 기생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야사 아니고 정사죠? 야사입니다. 아 야사. 예, 야사 여러분, 야사죠. 야사입니다. 제가 잘못된 지명이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양 감사는 전쟁 중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된 거고 그 기생 애기는 그 애기봉 자리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해요. 야사구나. 네, 그래 야사네. 그렇게 역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애기봉의 지명이 어떻게 붙여지게 됐냐?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로 가봐야 하는 거죠. 또 그분입니까?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에 애기봉을 방문하게 됐는데 음. 그 임자 뭐 여기 지명이 어떻게 해서 지명이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네. 주민한테. 그래서 이 애기라는 설화를 전해주면서 네. 그래서 애기봉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뭘로 불렸어요 그러면? 그제는 아예 이름이 별다른 없는 봉우리였나? 그 근처에 이제 문수산이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수산성은 이제 역사적인 네. 이제 곳이니까. 그래서 문수산의 일부 다른 봉우리로 불렸는데 음. 그 어쩌다가 지명이 애기봉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애기봉이라고 붙였다는 건 정사입니까? 야사입니까? 그것 정사라는 것 같아. 그거는 네, 그건 정사인 거 정사일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제가 인터뷰에서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애기봉 그 관리하시는 분이랑 재밌네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평양 감사라는 사람이 전란 중에 네. 그것도 조광지처하고 노모를 다 놔두고 네. 기생만 끌고 올 수가 있냐? 천하의 땡땡땡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쓰레기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병자호란 때라고요? 네, 병자호란 때는 약간 저도 여러분 역사 덕후고 전쟁사 덕후이긴 한데요. 병자호란 때면 약간 창작일 가능성이 있네. 왜냐하면 정묘호란 때는 실제로 이제 북방군들이 북쪽을 지키고 있던 우리 북방군들이 그 청군 누르하치 군대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후금이었죠. 후금의 군대를 방어하면서 남쪽으로 했는데 병자호란 때는 진짜 압록강 넘어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너무 빠르게 왔었죠. 전위 생각보다. 부대는 네. 나흘 사흘 만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밤낮을 그러니까 뭐 우리 평양 감사가 부대를 편성해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그럴 시간도 네. 없었을 뿐더러 이거는 좀 뭐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화가 막 더해지고 왔는데 뭐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애기봉이 좀 평화생태공원으로 바뀔 때 이 지명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애기봉의 이름이 워낙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다 보니까 너무 붙었으니까 그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못하고 이게 잘못된 지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재밌네요. 근데 애기봉 한 번쯤 가볼만 하다. 김포에서도 요즘은 예전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주말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평일이나 이런 때 가면 예약 없이도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신분증 뭐 주고 받고 이럴 필요 없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신분증을 주고 받아야 신분증 무조건 해야 되는군요. 네. 여러분 그 애기봉 근처에 있는 생태공원 가실 때는 꼭 신분증 지참하세요. 안 가져가시면 진짜 못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기봉도 좋고 그리고 특히 강화도에도 관방 유적이 많지만 김포에도 관방 유적이 많습니다. 관방 유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외적이 침입이 잦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이라든가 뭐 네. 진지라든가 이런 걸 쌓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방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 관군의 방어 진지가 있는 유적지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냥 성벽
그 진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진이라고 불리우는 그 포대가 있는 곳이나 그런 산성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김포의 유명한 문수산성도 관방 유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덕포진이라고 대표적으로 관방 유적이 꼽히는 곳이 김포에 있습니다. 음, 이 덕포 유적이 정말 중요한 게 물론 다른 강화도의 관방 유적도 중요하지만 이 덕포진도 원형이 상당히 잘 남아 있어요. 이 흑벽으로 되어 있고 12개의 포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취자분 약간 헷갈리실 텐데 이제 문수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북방 민족 침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 진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덕포진 같은 것들, 그 강화의 초지진 같은 데는 근대 이후에 그 해양 세력들 뭐 프랑스, 프랑스, 뭐 미국, 네. 일본 이렇게 많이 침범들 했잖아요. 양이선들이 그것들을 막기 위한 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 강화도하고 김포 사이가 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이 그 해협이 있는데 그 서로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고 그렇지만 이제 물살이 되게 빨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염하라고 부릅니다. 소금이 있는 바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진지가 많이 구축이 되었죠. 염하, 소금이 있는 강이란 뜻이겠죠? 네네, 염하라고 합니다. 큰 강. 소금 있는 큰 강인데 실제로 강은 아니고 바다고 해협이다. 근데 이쪽이 소용돌이가 많이 칩니다. 이쪽이 물살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배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략을 피해서 임시 수도로 강화도를 채택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겠고요. 그렇죠. 몽골군도 신기해요.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배멀미가 심해 이분들이. 전 세계 최고 전사들이 배를 못 타셔. 그래서 뭐 일본도 실패했고 뭐 인도네시아든가 이 해양 세력하고 전쟁할 때는 대체적으로 실패했던 것 같아요. 몽골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독포진에 그 손돌묘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손돌매요? 네. 그 손돌이라는 사람이 옛날 고려시대 때 뱃사공 이름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조금 아픈 민초의 역사 중 하나잖아요.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때 고종이 그 몽골의 침략을 피해서 강화도 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염화라는 곳이 백길이 워낙 험하고 짧지만 이곳을 아무나 몰 수 없잖아요. 벌써부터 약간 짐작돼. 배은망덕한 그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등장했던 그런 씬인 것 같아요. 네, 좀 비슷한 네. 맥락인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손돌이라고 하는 그 뱃사공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네. 이 배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염화한 곳이 소용돌이도 막 치고 험하다 보니까 배를 일직선으로 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살을 피해서 옆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 그 왕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이 아 얘는 혹시 저게 첩자가 아니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 뱃사공을 여기 의심하게 약간 재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보게 자네 왜 이리 배를 험하게 보는가? 저 여기 전화가 타고 계시고 있단 말일세. 여긴 좀 물살이 험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야 합니다만. 전하 아무래도 저자가 수상하옵니다. 몽골군이 틀림없이 몽골군에게 무언가를 받아먹은 작자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친히 국문하소서. 아닙니다. 네 이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머 작가님 연기도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손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손돌이 참 왜 죽여 데려가면 되지? 참 성품이 착한데 데려가지 그냥. 그 자기가 그 조그만 배를 띄워요. 모형으로 만든 배를 띄고 이 배가 움직이는 곳으로 가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거고 이 손돌을 의심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죠. 아이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럼 뭐해 진짜. 그래서 뭐 아이고. 묘를 손돌묘를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죽이지 말지 묘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왜 묘를 만들어? 아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행복하게 살게 냅두지 그걸 왜 그랬어요, 왕님? 고정 너무 하시네 진짜. 그리고 이제 덕포진이 이제 병인양요 때 이제 프랑스의 침략을 겪기도 했던 그랬죠. 그런 곳인데 이 문수산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가 처음에 강화도 침략해가지고 네. 그 강화도의 주요 진지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강화읍성까지 함락을 해가지고 그랬죠. 네 나중에 다 그 문서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외교 장각을 태우고 예, 아유 주방에 있는 녹그릇과 도자기까지 싹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전부 다 싹 쓸어가고 그렇게 예. 피해를 겪었는데 어쨌든 강화도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김포를 함락시키고 한양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침략을 했던 곳이 바로 문수산성입니다. 이 문수산성이 김포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렇죠. 네, 김포에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평야지대고 구릉지대다 보니까 높은 산이 잘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런데 딱 하나 높은 산이 있는 게 그나마 바로 문수산이에요. 그 생각보다 높아요. 가팔라요. 네. 거기도 그 자전거 덕후들의 성지 중에 하나인데 아니 어필이 그게 자전거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어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 올라가다 많은 이제 자전거 동호인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체력을 키우자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자전거를 끌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높이는 400m가 안 되는데 경사 각이 생각보다 아우, 높아요. 많이 높고 좀 험하고 그리고 이 문수라는 명칭이 제가 불교 용어거든요. 아 문수보살의 문수군요. 네네. 전국에 문수산이 많은데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의 그냥 불교 성지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던 곳이 바로 문수산이에요. 저는 그냥 그 한자를 생각 안 하고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뭘 지키니까 문수겠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문수- 무식했습니다. 아닙니다. 문수부살의 문수인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승전 조금만 승전을 거둬요. 자그마치 3명을 전사시켰거든요. 이 전투에서. 아유 그 과정은 뭐 병인양요는 아닙니다만 그 신미양요 모세한 미스터 선샤인에도 잘 그렇죠. 나죠. 일단 무기가 달랐으니까. 무기도 달랐고 특히 사정거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군대가 조총 도입에 정말 화포 도입에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사실 조선 민족이 예전부터 화력 덕후잖아요. 네. 화약 무기의 진심인 민족. 포하면은 뭐 한국어 따라할 수 없었죠. 예, 그때 원래 당시에. 뭐 한국군, 현대 한국군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포를 보면 바퀴를 달고 싶고 바퀴 달린 것은 포를 올린다고. 근데 이 조선 실제로 그래도 조선 후기까지 조선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까지 가면은 조선의 장터에서도 흔하게 조총을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조선 후기 때 대략 1800년대 후반이 되면은 네네. 조선 전체에 조총이 몇 정까지 보급되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민간까지 군수용뿐만 아니라 호랑이 사냥해야 했으니까 포수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봐야 한 몇만 정일 것 같잖아요. 네네. 함길도에도 꽤 많이 있었겠죠. 그걸 네.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평안도 아래에 관군 일부를 제외하고도 10만 정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능 개량을 잘 안 하셨어. 아 그것도 아시고. 그때 예전에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화성청이었나 보네요. 아니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개량은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강렬한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계기들이 없이 사실은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태평성대를 굉장히 오래 지내왔다가 갑자기 이제 그 개화기의 서양 충격, 일본을 통한 충격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때는 이미 대처하기가 너무 늦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경기도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조선 왕릉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네. 경기도 곳곳에 있는 이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이제 서울에서 심리를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50리 안에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 지역이 딱 경기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심리를 벗어나야 하고 50리 안에는 있어야 하고. 50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난 케이스가 몇 개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여주의 세종 효정 영릉이 있겠고 그러네요. 그리고 단종의 장릉 이 강원도 영월에 있죠.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에도 많이 있습니까? 김포에는 조선왕릉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김포 장릉이라 해가지고 장릉. 네 최근에 맞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네. 검단 신도시 때문에 맞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장릉이 정확히 얘기하면 왕이 아니라 살아서는 왕이 아니에요.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이 무덤이죠. 우리는 그걸 추존왕이라고 해요. 추존왕. 추존왕. 네. 근데 그 장릉의 주인이 원종이라는 사람인데 원종의 아들이 바로 인조.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앞 거기가 지금 사우동 구청이란 말이죠. 김포 사우동이요. 네, 김포 시청에서 바로 넘어가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검단 신도시. 그렇죠. 네. 인천에서 최근에 아파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 동네라는 거죠.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작가님 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요. 우리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선왕릉 다 지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도 빼는 없이 그 한 카테고리로 2개 빼고요. 2개 빠진 건 뭡니까? 이것도 재밌다. 이 북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종의 그 후릉이 개성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방원의 친어머니
그렇군요. 신의 항우가 또 개성에 있죠. 그 두 개를 빼고 모든 음. 왕릉이 또 이제 세계문화유산 그럼 지정돼 있죠. 어쨌건 뭐 여주건, 이천이건, 김포건, 뭐 서울이건 어디에 있건 조선 왕릉들은 다 세계 문화유산이지. 문화유산이군요. 네, 조선 왕릉 카테고리 전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음.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또 왕릉이 많은데 사실 중국에 있는 왕릉은 대부분 다 파괴된 게 많아요. 좀 보존이 안 된 것도 많고 뭐 문화혁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근데 조선 왕릉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왕릉뿐만 아니라 그 주변 경관까지 풍수지리적인 측면까지 다 잘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그렇게 많이 폭격을 맞고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릉들이 비교적 무사한 걸 보면 진짜 몇 자리들을 잘 쓰신 건가? 정말 위치를 잘 잡았다. 그러니까요. 미래를 내다보셨나? 그런데 이제 그 장릉이 보이는 그 장릉에서 바로 그 계양산이 딱 보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계양산은 인천에 있는 산입니다. 인천 북부 쪽에 있는 산. 그 산의 조망이 딱 잘 돼야지 풍수지리적 완벽한 건데 그 산을 바로 그 아파트가 맡고 있었던 거죠. 그 우리나라가 좀 이제 문화재나 이런 그 경제 개발이 이게 충돌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 김포뿐만 아니라 그 춘천의 그 중도 그 레고랜드 어우, 중도까지 가는 겁니까? 사실 이 중도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데인지 몰랐거든요. 우선 그것도 네. 말씀하셔요. 춘천 중도에 한국 최초로 레고랜드, 그 레고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죠? 중도 개발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최대 청동기 유적이 그냥 발견됐죠. 역사 유적지가 아니라 신석기 유적지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 중에서 최대의 규모고 아예 중도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길 정도였어요. 한국에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선사시대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출토가 됐거든요. 거기에 레고랜드가 들어섰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 큐슈에 가면 요시노가리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도 이제 천동기 칠학이 세계 최대로 보존이 돼 있단 말이에요. 큐슈는 이제 일본 네 섬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우리 그 부산에서 가깝고 제주도에서 금방 있는 섬이고 그 지금 요시노가리라는 곳은 큐슈 최북단에 사가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너무- 사가현에 있는 거기 그 옛날 고대 유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아시죠? 그 원래 그게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이건 작가님한테 들어야죠. 네. 원래 거기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새롭게 복원이 되었잖아요. 일본의 옛 고대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신석기까지의 광대한 유물을 발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덮은 거죠. 그렇죠. 왜 덮었냐? 파면 팔수록 훼손한다. 원래 있던 유적지에는 후세의 기술이 더 발달해서 거기를 훼손 없이 다 복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냅두고 그 옆에다가 최대한 비슷하게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적지를 보호했으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지금 보존을 하고 춘천 그 중도도 절반 정도 복원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또 그 레고랜드 설립을 기다리면서 투자했던 민간 투자자들이나 강원도 입장을 생각 그리고 레고랜드 때문에 주변이 발전된 것을 기대했던 그 춘천 시민들 생각하면 입장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아쉬운 점은 그거죠. 레고랜드가 아니라 거기에 전 세계 최대 아마 국내 최대가 아니라 동아시아 최대가 아니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신석기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나 연구자들이 모일 수도 있었어요. 네네. 개발은 해야 되고 역사적인 건물도 보존해야 되고 자연도 지켜야 되고 참 어렵네요. 이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독일의 네,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엘베강의 피렌체라고 불리는 옛날 고도가 있는데 네, 거기도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엘베강 쪽에 그 철제로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관이 훼손되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 주변 경관도 이제 그 문화재의 일종이다. 그 역사적인 그런 경관의 일종이다 봤는데 그 경관이 조금 훼손되자마자 유네스코에서 바로 해제를 시켜버렸던 거죠. 유네스코가 좀 야박하네요. 좀 많이 야박하죠. 네. 하기가 그렇게 야박해야 뭐 자연도 그 문화유적도 역사유적도 지킬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네.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럼 검단 신도시가 그걸 해결 못하면
검단은 심지어 인천이고 김포에 있는 장릉이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지정 해정된다면 우리나라 조선 왕릉 자체가 통으로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이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네요. 이게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제일 큰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거기 입주했던 사람들이 당연하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슨 죄예요? 근데 뭐 문제점은 제일 처음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허가를 내준 그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뭐 계약해서 그 알뜰살뜰 돈 모아서 여기저기 그냥 연끌에 대출 받아서 계약하신 분들은 무슨 죄야? 이게 참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참 복잡하네요, 복잡한 진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렵네요, 김포 진짜. 아니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어요.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좋은 큰일 얘기도 났네. 많이 해야죠. 네, 김포 좋은 얘기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김포하면 이제 랜드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베니체라고 불리는 곳인데 라 베니체. 네, 베니스의 수로를 본따서 음. 만들었다는 라베니체인데 이것도 나름 맥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인공수로를 만든 거죠. 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김포 평야를 가다 보면 수로가 많아요. 농사지려면 아무래도 물이 많이 용수로가 많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농수로가 다니던 그 길을 모티브 삼아가지고 이 라베니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맥락으로 판 수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포 대수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게 많이 안 알려지고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약간 쇼핑몰처럼 이렇게 그것만 부각돼가지고 조금 아쉽다. 근데 최근에 인스타 사진 보면은 오리보트, 백조보트인가 뭔가 되게 우아한 보트 있던데 달빛처럼 네, 생긴 것도 있고 달빛 보트라고 하죠. 이 초승달처럼 돼 있어가지고 두 명이 타고 거기에 LED도 들어와서 뭔가 인스타 사진 찍기에 찍기에는- 굉장히 체특하된. 밤에 가면 정말 아름답고 그래도 라베니체 같은 데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데이트 코스로는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고 뭐 중년들도 그 부부나 커플끼리 되게 많이 가는 그런 곳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 어느덧 찾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어제 방송까지 듣고 오늘 방송을 이어서 듣는 분들이라면 적당 덕후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다 하실 겁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작가님 우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김포에서 못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걸 마무리하고 김포 AS를 조금 하고. 네 그리고 파주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많이 남겨주시면은 질문 같은 거 언제든지 저도 하는 정석껏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라디오 DJ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이틀 동안 방송을 3분의 얘기를 안 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샵 0999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들어요.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은민 작가님 꼼꼼하게 답을 해드릴 겁니다. 아직은 다시 듣기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텐데요. 다시 듣기도 조만간 할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로 못 들으신 분이 있더라도 다시 듣기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의 다짐은요.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 은민 작가님에게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경기도의 정보는 한 톨도 1mg도 남기지 않고 빼먹겠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기 보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책 제목도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습니까? 네, 1권 우리가 보는 경기도, 2권 멀고도 가까운 경기도, 3권 여기 새롭게 경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적당 덕후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적당히 좋아.